안녕하세요. 저는 50살 남자입니다. 현재 아내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한 명의 아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자식 복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인생이 장난을 친 건지 모르겠지만 결국 저는 남이 낳아준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 어쩌다 보니 제 곁에 남게 된 아이. 그리고 그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는 다름 아닌 제 절친이었습니다. 그 친구와 저는 같은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같은 곳에서 자랐다고 해서 같은 삶을 산 건 아니었습니다. 같은 하늘을 보고 같은 길을 걸었어도 서로 다른 공간에서 다른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삶과 제 삶이 처음으로 맞닿았던 순간이 찾아왔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초등학교 6학년 때였습니다. 우리 반에 한 녀석이 전학을 왔어요. 키는 작았지만 눈빛이 강렬한 녀석이었죠. 이름이 뭐였냐고요? 지금도 또렷이 기억납니다. 그 녀석의 이름은 강현서였습니다. 민호는 첫날부터 눈에 띄는 아이였어요. 단정하게 잘린 스포츠 머리에 교복이 조금 커서 어깨를 감싸듯 내려앉아 있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선생님께 인사를 하고 나서 교실을 둘러보는 그 눈빛이 마치 낯선 전쟁터를 정찰하는 병사 같았어요. 어색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속엔 경계심이 가득했죠. 어딘가 예쁘장한 느낌이 들면서도 단단한 이름이었습니다. 처음 듣는 순간 보통 남자아이 이름 같지 않다는 생각을 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 잠시 영어 공부 때문에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들어왔다고 하더군요. 그 영향 때문인지 분위기 자체가 달랐습니다. 외국에서 살다 왔다고 특별히 티를 내는 건 아니었지만 뭔가 세련된 느낌이 있었달까요? 그리고 운명처럼 현서는 제 짝꿍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기나긴 인연이 시작됐죠. 처음에는 그냥 전학생이니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곧 알게 됐습니다. 이 녀석 그냥 범상한 애가 아니구나. 공부, 운동, 미술, 음악,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었습니다. 성적은 말할 것도 없고 체육 시간에는 누구보다 빨랐고 그림을 그리면 선생님이 교무실에 걸어두었고 음악 시간에는 피아노 반주까지 도맡아 했어요. 심지어 성격까지 좋아서 친구들에게 툭하면 배려하고 싫은 소리 한마디 없이 분위기를 맞추는 녀석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이미 완벽한데 2학기 때는 반장까지 됐습니다. 사실 반장이 될 만한 애였어요. 누구 하나 이견 없이 다들 역시 강현서 하며 박수를 쳤으니까요. 그런데도 잘난 체를 하지 않았어요. 늘 겸손했고 유연한 성격 덕분에 친구들과 어울릴 때도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선생님들께도 사랑받았죠. 게다가 집안까지 번듯했습니다. 부모님은 교양 있고 부유했으며 현서는 그런 환경에서 부족함 없이 자란 티가 났습니다. 누가 봐도 모든 걸 가진 아이. 반면 저는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도배 일을 하셨고 저는 그 아래에서 조용히 자랐습니다. 공부도 운동도 뭐 하나 잘하는 게 없었습니다. 또래 아이들보다 키도 작고 몸도 왜소한 편이었죠. 게다가 성격까지 순하고 내성적이라 반에서 눈에 띄는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저와 강현서,
누가 봐도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었습니다. 반에서 가장 빛나는 아이와 가장 평범한 아이. 그랬던 우리였으니 처음 짝꿍이 되었을 때도 저는 그저 잠깐 스쳐가는 인연이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어요. 현서는 처음부터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반장인 그를 동경하거나 거리감을 둘 때도 그는 저에게 스스럼 없이 다가왔습니다. 매일 아침 웃으며 인사했고 수업 시간에도 장난을 치며 말을 걸었어요. 처음에는 그런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지? 싶은 마음에 어쩐지 어색하고 어리둥절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현서의 존재가 고맙고 편안해졌습니다. 그렇게 함께 보내는 시간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점심시간에도 같이 도시락을 먹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시간이 조금 두려웠어요. 도시락통을 열어야 하는 순간이 오니까요. 현서는 반찬통을 꺼내 정성스럽게 젓가락을 들었지만 저는 손이 선뜻 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도시락과 내 도시락. 뚜껑을 열기도 전에 그 차이가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꺼내놓을 수 없는 것. 제 도시락은 늘 소박했습니다. 반찬이라 해봐야 김치나 계란 부침, 그리고 밥 위에 올려진 조각난 어묵 몇 개. 반면 현서의 도시락은 색색의 반찬들로 가득 찼습니다. 깔끔하게 담긴 나물, 노릇하게 구워진 생선, 가지런히 쌓인 고급스러운 반찬들. 그런 걸 보니 제 도시락을 꺼내기가 부끄러웠습니다. 조심스레 뚜껑을 덮고 혼자 조용히 먹으려던 그때 현서가 제 눈치를 살피더니 제 반찬을 집어 입에 넣고 밝게 웃었습니다. 와, 너희 엄마 요리 솜씨가 좋으시구나. 진짜 맛있다.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저 인사치레로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현서는 진심이 담긴 얼굴이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요리 잘 못하시거든. 그래서 내 도시락도 다른 분이 싸주신 거야. 그러고는 자기 반찬통을 열어 반짝반짝 윤이 나는 동그랑땡을 하나 집어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내 반찬도 먹어봐. 저는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동그랑땡이 너무 맛있게 생긴 거예요. 한 입 먹어보니 바삭하면서도 부드럽고 입안 가득 고소한 향이 퍼졌습니다. 그 맛에 감탄하며 먹다 보니 어느새 저는 현서의 반찬통으로 젓가락을 자꾸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현서는 일부러 제 목까지 반찬을 더 싸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요즘 반찬을 많이 싸줘서 남아. 너도 같이 먹자.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반찬들이 사실은 저를 위한 거라는 걸. 그 작은 도시락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진짜 친구라는 게 뭘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현서의 집에 놀러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엔 선뜻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저 친구 집이라기엔 뭔가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현서가 우리 집 와서 같이 놀자 라며 밝게 말하니 괜히 거절하기도 뭐해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순간 저는 말 그대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와 세상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마치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집이었습니다. 대문부터 어마어마하게 컸고 안으로 들어가니 넓은 마당과 정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잔디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꽃들이 가지런히 심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정원을 가꾸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고 집 안에는 일하는 분들까지 있었습니다. 진짜 다른 세계다. 현서와 나는 같은 학교를 다니고 같은 책상을 쓰고 같은 음식을 나눠 먹었는데도 이 순간만큼은 마치 딴 세상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인테리어도 어마어마했습니다. 높은 천장에 반짝이는 샹들리에 거실 한쪽 벽을 가득 채운 커다란 책장, 세련된 소파와 유리 테이블까지 모든 것이 제가 알던 집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그때 문득 평소와 다른 점을 하나 더 깨달았습니다. 낮인데도 어머니가 집에 계셨습니다. 그게 왜 신기했냐면 저희 어머니는 늘 밖에서 일하시느라 집에 계신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우리 집은 부모님 두 분 다 도배 일을 하셨기 때문에 늘 바빴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고 저녁 늦게 들어오셨죠. 그래서 저는 학교가 끝나면 빈집에 혼자 있는 게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현서의 집은 달랐어요. 거실로 들어서자 우아한 분위기의 현서,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네가 우리 아들 친구구나. 만나서 반갑다. 우리 현서랑 잘 놀다가. 현서 어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네, 감사합니다. 하고 얼떨결에 대답했죠. 사실 그 순간에도 저는 이 모든 상황이 낯설고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음식들. 당시에는 흔하지도 않았던 피자, 스파게티, 형형색색의 잘 깎인 과일들. 저는 태어나서 이런 음식들을 한 번도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집에서 먹던 반찬과는 너무나도 달랐죠. 많이 먹어. 편하게 있어. 현서 어머니가 살짝 웃으며 권하셨고, 저는 조심스럽게 포크를 들어 스파게티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 순간 입안 가득 퍼지는 낯선 맛. 이게 무슨 맛이지? 익숙한 간장이나 된장의 맛이 아니었어요. 부드럽고 달짝지근하면서도 새콤한 그리고 피자. 빵 위에 치즈가 쭉 늘어나는 그 모습조차 신기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계속 포크질만 했습니다.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그날 이후 저는 가끔 현선의 집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서 어머니는 단순히 밥만 챙겨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직접 운전해서 저와 현서를 데리고 백화점에도 가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자체가 엄청난 일이었어요. 제 부모님은 늘 바빴고 어디 함께 가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현서 어머니는 마치 저를 친자식처럼 챙겨주셨습니다. 우리 현서 친구니까 너도 하나 골라봐. 옷가게에서 제게 직접 옷을 골라주시고 신발을 신겨보라고 권하셨습니다. 처음엔 어색해서 손도 못 대고 있었는데 현서가 팔짱을 끼고 장난스럽게 말하더군요. 야, 그냥 입어봐. 우리 엄마 맘에 들면 끝이야. 그렇게 제 손에 고급스러운 옷과 신발이 쥐어졌습니다. 백화점에서 나올 때마다 손에는 종이 가방이 들려 있었죠. 그럴 때마다 저는 기뻤습니다. 내가 친구를 잘 만나서 이런 복을 누리는구나. 현서 어머니는 천사 같아 보였습니다. 예쁘고 날씬하고 우아하고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엄마도 저랬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스치자마자 왠지 모르게 가슴 한쪽이 시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저는 자연스럽게 우리 집과 현선의 집을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전셋집, 좁은 방, 벽에 붙어 있는 부모님의 도배 도구들, 늘 피곤한 얼굴로 들어오시는 부모님.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그때부터였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자라기 시작한 감정. 그 감정이 무엇인지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때부터 저는 세상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동생과 먼저 자려고 누웠지만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현선의 집에서 있었던 일들이 떠올랐어요. 그 커다란 집, 예쁘게 차려진 밥상, 반짝거리는 가게 안에서 내가 골랐던 새 옷들. 너무도 다른 두 세계.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부모님이 오셨구나. 늘 그렇듯 늦은 귀가. 조용히 문이 닫히고 거실에서 아빠와 엄마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평소보다 말소리가 조금 높았습니다. 당신이 일을 좀 더 잡아야지. 그거 가지고 생활이 돼? 나도 그러고 싶지. 몸이 따라줘야 하잖아. 지친 목소리 속에 피곤이 묻어 있었습니다. 분명 오늘도 온종일 도배 일을 하느라 손목이 아프고 허리가 끊어질 듯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엄마가 문틈으로 제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얘, 준기야. 아직 안 자고 뭐하고 있었어? 엄마는 늘어진 라면 냄비를 가리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키가 크지. 동생이랑 라면 먹지 말고 밥 먹으랬잖아.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괜히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반찬이 있어야 밥을 먹지. 맨날 냉장고에 김치랑 나물밖에 없잖아. 나도 맛있는 거 먹고 싶어. 말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아니,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나는 언제부터 반찬 투정을 했지? 엄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얘가 왜 평생 안 하던 반찬 투정을 해? 너 그 현서인가 하는 아이랑 어울리면서 옷 몇 벌 얻어 입고 좋은 음식 먹으니까 엄마가 해주는 건 눈에 차지도 않지? 엄마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너 그럴 거면 현선의 집 가서 살아. 그 말이 가슴 깊숙이 꽂혔습니다. 엄마가 이런 말을 하다니 서러웠습니다. 너무 서러웠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엄마가 서운해서 그런 말을 했다는 걸 알았지만 그날따라 그 말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날 밤 이불 속에서 한참을 뒤척였습니다. 가슴 한쪽이 싸하더군요. 정말 마음만 먹으면 부모님을 바꿀 수 있으면 좋겠다. 현서 어머니처럼 우아하고 따뜻하고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부모님. 피곤에 절어 늦은 밤까지 일하느라 녹초가 된 부모님 대신 백화점에서 직접 옷을 골라주고 세련된 식탁에서 멋진 요리를 차려주는 그런 부모님.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엄마가 조심스럽게 제 등을 토닥이셨습니다. 준기야. 그 목소리는 아까처럼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현서처럼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좋은 곳에서 살고 싶으면 공부를 해야 해. 엄마의 손길이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오늘 했던 말을 덮으려는 듯. 현서, 엄마, 아빠는 많이 배워서 풍족하고 편하게 사는 거야. 너도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면 더 잘 살 수 있어. 그 말을 듣는데 가슴 깊숙이 무언가가 내려앉았습니다. 사실 엄마는 늘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
성공해야 한다. 잘 살아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저는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늘 하는 말이라서, 너무 뻔한 말이라서. 그런데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그래, 공부하면 나도 현서처럼 살 수 있을까? 저도 현서처럼 잘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을 바꿀 수 없다면, 우리 부모님을 현서 부모님처럼 만들어 드릴 순 없을까? 그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엄마가 더 이상 새벽부터 일 나가지 않아도 되고, 아빠가 늦은 밤까지 피곤해 찌든 얼굴로 돌아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살. 나는 그게 가능할까?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현서처럼 공부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현서가 반장으로 앞에서 발표할 때, 선생님의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할 때, 성적표에서 늘 맨 위에 이름이 올라갈 때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될 거야. 물론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공부와 거리가 멀었던 저는 책상 앞에 앉는 것부터가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머리가 썩 나쁜 편은 아니었는지 조금씩 성적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서는 그런 저를 도왔습니다. 야, 이 문제 이렇게 풀면 돼. 이거 외울 때 이렇게 정리해봐. 훨씬 쉽다? 현서는 본인이 공부 잘하는 것만큼이나 남을 가르치는 것도 잘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초등학교를 졸업했고 중학교도 같은 곳으로 진학했습니다. 학원이니 과외니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현서에 비하면 저는 형편이 안 돼서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많았지만 현서의 뒤꿈치 정도는 따라갈 수 있을 만큼은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도 같이 갔습니다. 이제는 공부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목표가 뚜렷했으니까요. 좋은 대학에 가서 우리 부모님을 현서 부모님처럼 살게 해드리자. 그렇게 대학 입시를 준비했습니다. 결과는 현서는 원하는 대학과에 합격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그 녀석이 가고 싶다던 곳,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 결국 그곳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저는요, 솔직히 현서와 같은 대학을 가고 싶었습니다. 같은 강의실에서 공부하고 같은 캠퍼스를 걸으며 미래를 준비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 실력은 안 되더군요. 그래도 나름 서울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부모님은 그야말로 기쁨에 겨워하셨습니다. 우리 준기가 드디어 해냈다. 우리 아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다니. 이게 무슨 경사야? 부모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현서처럼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에 갔으면 부모님이 더 어깨를 활짝 펴셨을 텐데. 그렇게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도 우리는 여전히 친했습니다. 학교는 달랐지만 중고등학교 때처럼 자주 만나고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가끔은 함께 도서관에서 공부도 하고 주말이면 밥도 먹으며 예전처럼 웃고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대학에 오니 우리의 차이가 더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현서는 자연스럽게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부모님이 대학 입학 선물로 차를 사주셨다고 하더군요. 주차장에서 당당하게 차 문을 열고 내리는 현서를 볼 때마다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카드 한 장으로 밥값을 계산하고
배낭여행을 계획하며 방학이 되면 아무 고민 없이 어학연수를 떠나는 현서. 그의 삶에는 해야만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고 있었어요. 반면 저는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밤새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습니다. 편의점, 음식점 서빙, 과외까지 하느라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를 정도였어요. 나는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걸까? 수업이 끝나면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바로 알바하러 가야 했습니다. 새벽에 돌아와 지친 몸을 이끌고 잠자리에 들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불편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든데 현서는 왜 저렇게 편할까? 처음엔 그냥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감정은 질투로 바뀌어 갔습니다. 하나하나 모든 것이 비교되었습니다. 현서가 기뻐할 때 저는 더 이상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문이 열리며 문벨이 딸랑 울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말을 끝맺기도 전에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이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현서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곁에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예뻤습니다.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세련된 분위기를 풍기는 여자. 현서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근처 지나가다가 들러봤어. 요새 연락도 잘 안 되고 많이 바쁜 거야? 현서는 여전히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은 자연스럽게 그의 곁에 선 여자에게 향했습니다. 아, 참. 인사해. 내 여자친구야. 현서는 환하게 웃으며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한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진짜 예쁘다. 그녀는 단순히 예쁜 걸 넘어 사람의 시선을 확 끌어당기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옷차림도 세련됐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유로움이 묻어났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녀는 현서의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집안끼리 친한 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리따운 여자는 나중에 현서의 부인이 되었습니다. 현서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결혼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이미 모든 게 정해져 있었으니까. 현서는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기로 되어 있었고 그 사업을 더 단단히 하기 위해 집안 좋은 여자와 혼인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죠. 굳이 미룰 이유가 없었어. 현서가 어느 날 가볍게 한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같은 길을 걷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처음부터 다른 길을 가고 있었구나. 현서는 금수저였습니다. 고생 하나 없이, 큰 고민 없이 남들이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길을 거침없이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승승장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어디를 가든 동창들이나 친구들을 만나면 현서 이야기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야, 현서 요즘 사업 장난 아니래. 아, 그 부인 봤냐? 미모도 미모지만 집안이 어마어마하대. 그 형이랑 비교하면 진짜 너무 다르지 않냐? 그런 이야기들이 제 귓가에 박힐 때마다 제 안에서 뭔가가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처음에는 허탈함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질투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시기심이 되었습니다. 저 역시 괜찮은 기업에 취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대가 컸습니다. 드디어 안정적인 직장을 잡았으니
이제는 차근차근 제가 원하는 미래를 그려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일은 힘들었습니다. 야근은 당연했고 퇴근 후에도 업무 메시지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죽어라 일했지만 월급은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그 월급으로 제가 꿈꾸던 삶을 이루기는커녕 생활 자체가 버거웠습니다. 아, 이게 현실이구나. 그런 와중에 연애는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회사에서 만난 여자들은 눈이 높았습니다. 능력 있고 잘난 남자들에게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는 게 당연하겠죠. 저 같은 평범한 월급쟁이는 그들의 시선 안에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싱글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자유로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연애에 부담이 없으니 편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건 착각이었어요. 현실은 월급쟁이의 팍팍한 삶이었습니다. 제 월급으로 가족의 생계를 돕고 동생 등록금까지 마련해야 했습니다. 한 달 한 달이 빠듯했고 모아둔 돈은 늘어날 틈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며 살았습니다. 그 사이 현서는 하는 일마다 잘 풀렸습니다. 어여쁜 아내와 결혼했고 곧 토끼 같은 자식까지 낳았습니다. SNS에 올라오는 그들의 가족 사진을 볼 때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깨소금 볶는 시간이겠지. 현서는 평탄한 길을 걸으며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반면 저는 그냥 하루하루 살아내고 있을 뿐이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께서 저에게 소개팅을 주선해 주셨습니다. 사실 처음엔 내키지 않았습니다. 이미 몇 번 그런 자리에서 조건이 별로라는 이유로 퇴짜를 맞은 적도 있었고 더 이상 기대할 마음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상대는 그나마 마음에 드는 여자였습니다. 대화도 잘 통했고 성격도 차분했고 무엇보다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면 저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비록 꿈꾸던 로맨틱한 결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상대였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도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일이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이미 하루 종일 회사에서 시달린 탓에 녹초가 되어 겨우 침대에 누운 참이었죠. 눈을 감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쾅쾅쾅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들었나 했습니다. 그런데 두드리는 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진 다급한 목소리. 준기야, 준기야. 나 좀 도와줘. 제발 나 좀 도와줘. 그 목소리는 현서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저희 집은 작은 빌라였습니다. 늦은 밤 그토록 다급하게 문을 두드리니 주변 이웃들이 창문을 열고 불만 어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나는 소리야? 누가 이렇게 오밤중에 시끄럽게 합니까? 아, 잠 좀 잡시다. 조용히 좀 해요. 이웃들에게 죄송하다고 연신 사과하며 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앞에는 완전히 무너진 얼굴의 현서가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아무렇게나 걸친 채 넥타이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잔뜩 상기된 채였습니다. 숨도 제대로 고르지 못한 채 눈에는 절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저는 얼른 현서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길래 이 시간에. 그 순간 현서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입에서 나온 말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춘기야, 미안한데 나 5천만 원만 꿔줄 수 있어? 현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만큼 안 돼도 좋아. 단돈 얼마라도 좀 빌려주면 안 돼?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현서가 돈을 빌려달라고? 제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늘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차, 집, 사업, 좋은 아내, 예쁜 아이까지 누구보다 풍족한 삶을 살아온 현서였습니다. 그런 현서가 지금 절박한 얼굴로 돈을 빌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속에서 묘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내가 현서한테 돈을 빌려줘야 한다고? 한때 저는 현서를 부러워했고 질투했고 심지어 시기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뭐가 어떻게 된 거지? 그런데 고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현서는 급했습니다. 나 정말 지금 당장 필요해. 며칠만 쓰고 바로 갚을게. 정말이야. 저는 한숨을 내쉬며 손을 턱에 올렸습니다. 마침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전세 잔금으로 모아둔 5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돈을 내놓았습니다. 현서는 누구보다 탄탄한 집안이고 사업도 잘 되고 있는 애잖아. 며칠만 쓰고 갚는다 했으니 금방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저는 5천만 원을 선뜻 내주었습니다. 현서는 눈이 붉어진 채 몇 번이나 고맙다, 정말 고맙다, 준기야.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초조한 마음으로 현서의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이 바빠서 그럴 거라 생각했습니다. 며칠 정도야 늦어질 수 있다고, 너무 조급해하지 말자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설마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니겠지? 잔금을 치를 날이 다가오는데 돈이 없으니 저는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비 신부도 눈치를 채고 점점 불안해하며 절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왜 그 돈을 빌려줬어? 확실한 사람한테 빌려준 것도 아니고. 아무 증거도 없잖아. 우리는 이제 어떻게? 결혼식은? 신혼집은?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우리 둘의 신혼집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저는 예비 신부를 좋은 말로 달랬습니다. 걱정하지 마. 현서가 며칠 안에 돌려줄 거야. 원래 돈 많은 애잖아. 사업도 탄탄하고 집안도 튼튼한데 설마 이 정도 돈을 못 갚겠어? 하지만 그건 저 혼자만의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직접 현서를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어딜 가도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이상한 소문들만 제 귀를 어지럽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친구를 만났을 때였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던 친구는 얼굴을 찌푸리며 충격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뭐? 너 현서한테 돈을 빌려줬다고? 근데 이 녀석이 연락이 안 돼서 찾고 있어. 그러자 친구는 어이없다는 듯 피식 웃었습니다. 야, 넌 현서랑 제일 친하다는 놈이 왜 그걸 모르고 있었어? 현서 내 사업 부도 났어. 쫄딱 망했다고.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거 몰랐냐? 몇 달 전에 망해서 지금 도망 다닌다던데. 야,
걔한테 돈 빌려줬으면 못 받는다고 봐야지.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부도, 현서가, 그 탄탄하던 사업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현서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니. 그런데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나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나는 누구보다 현서를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현서와 평생을 친구로 지내왔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 그가 어떤 상황인지조차 알지 못한 채 돈을 빌려줬던 것입니다. 친구의 말처럼 현서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전화는 꺼져 있었고 집에도 없었습니다. SNS는 당연히 비활성화되어 있었고 어디서도 그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사이 제 인생은 망가졌습니다. 예비 신부와의 갈등은 깊어졌고 결국 결혼은 파토가 나고 말았습니다. 대체 왜 그런 결정을 했어? 너만 믿고 기다렸는데.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결혼 얘기 안 했어. 너는 친구 하나 못 걸러내? 난 이제 어떻게 하라고? 예비 신부는 눈물을 흘리며 떠났습니다. 그녀를 붙잡고 싶었지만 나는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잔금도 날리고 결혼도 깨지고 그렇게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한 기분만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서를 원망하기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친구가 이렇게까지 몰락했다는 사실이 도리어 가슴 한구석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채권자들을 피해 도망 다니면서 제대로 끼니라도 챙겨 먹고 있을까? 그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는 그의 가족을 찾아 나섰습니다. 여기저기 수소문한 끝에 현서 가족이 머무르고 있다는 집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직접 찾아갔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다 쓰러져가는 월세방. 현서가 한때 호화로운 저택에서 살았던 걸 생각하면 이곳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초라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현서의 아들이 나왔습니다. 고작 고등학생. 그 아이는 말랐고 표정엔 깊은 어둠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없어요. 죄송해요. 그 아이는 문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저한테도 연락이 없으셔서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순간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현서가 가족까지 내팽개친 걸까? 그가 끝까지 도망친 걸까? 그때 문 안쪽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현서의 어머니가 아픈 몸을 이끌고 구석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토록 우아했던 그분, 반짝이는 액세서리를 걸치고 품이 있는 미소를 짓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잔뜩 수척해진 얼굴, 움직이기도 힘든 듯 고통스러운 표정.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 중기예요. 그 순간 힘겹게 몸을 일으킨 현서 어머니가 눈물바람을 터뜨리셨습니다. 그분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시고 그저 흐느끼기만 하시더니 어렵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안하다, 중기야. 현서 어머니는 힘겹게 말을 이으셨습니다. 현서가 사업에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힘들게 되었구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들 현서 모른 척하고 있을 때
내가 빌려준 돈으로 잠시 몸을 피해서 산다는 연락을 했단 피해를 주었으니 미안하고 그리고 고맙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나는 현서를 원망하고 따지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무너진 가족을 보니 차마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멍한 얼굴로 서 있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고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현서의 아들에게 쥐어주었습니다. 이거라도 생활비에 보탰어? 소녀는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아저씨 이러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손을 꼭 쥐어주고 조용히 나왔습니다. 걸어 나오는 길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원래는 따지려고 했습니다. 너희 아버지 때문에 내 결혼도 깨졌고 전세 계약금도 날아갔다.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왔는데 왜 너희 아버지는 나한테까지 피해를 주는 거냐? 그렇게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초라하고 힘든 그들의 상황을 보고 나니 그런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질 않았습니다. 결국 나는 모든 걸 잊기로 했습니다. 예비 신부와도 인연이 아니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원래의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완전히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나는 가끔 현서 가족을 찾아 작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조금이라도 버틸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현서 어머니가 집안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나는 급히 119에 연락했고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검사 결과를 듣고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정기적으로 투석을 받아오셨는데 이제 몸이 너무 쇠약해져서 신장 이식을 받아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현서의 아들은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까지 잃을 순 없어요. 뭐든 할게요. 제 신장을 드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검사 결과 그마저도 불가능했습니다. 공여자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신장이 맞지 않습니다. 소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결국 결심했습니다. 제가 공여자가 되면 안 될까요? 의사는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본인이요. 가족도 아닌데 괜찮으시겠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서 어머니는 한때 나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해주셨던 분이었습니다. 나를 챙겨주던 우아하고 다정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현서와 친구였으니까. 하지만 결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타인이라 그런지 공여 조건이 맞지 않습니다. 모두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는 병원 복도를 걷다가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을 보았습니다. 한 남자가 병원 문을 밀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네. 바로 그동안 꽁꽁 숨어왔던 현서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초라한 모습으로 말이죠. 알고 보니 현서의 아들은 저에게 거짓말을 했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를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아이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차마 뭐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나라도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현서는 도망치는 걸 멈췄습니다. 그토록 꽁꽁 숨어 다니던 현서는 1년 만에 어머니 앞에 다시 섰습니다. 그렇게 지켜오던 자존심도 도망치면서 쌓였던 죄책감도
결국은 어머니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는 초췌한 얼굴로 저를 보더니 다시 한번 미안하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담당 의사를 찾았습니다. 놀랍게도 검사 결과 현서는 공여자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신장 이식 내가 해드리겠습니다. 그 말과 함께 현서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은 끝까지 어머니를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에. 그리고 그날 현서는 저를 따로 만나러 왔습니다. 그는 죄책감에 가득 찬 얼굴로 거칠어진 손에 작은 통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네 돈 아직 다 갚지는 못할 것 같아.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엄마 병원비랑 생활비며 뭐며 다 빼고 나니까 남은 돈이 2천만 원 정도 있다. 이거라도 가져가. 그러고는 다시 저를 쳐다보며 애써 눈물을 삼키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머지 3천은 어떻게든 갚을게. 그리고 너 결혼 파토난 위자료도 내가 산정해서 어떻게든 줄게. 미안해. 그는 이미 내 상황을 손바닥 보듯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들었는지, 내가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도.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현서가 내민 통장을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됐어. 현서는 당황한 듯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차피 네가 돈을 돌려준다고 해도 이미 내 상황은 돌이킬 수 없어. 나는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깟 푼돈으로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하지 말고 네가 말했던 것처럼 위자료랑 이자랑 다 합쳐서 상황 나아지면 그때 줘.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일단은 어머님 건강 회복만 생각하자. 사실 나는 돈이 절실했습니다. 잔금도 날아갔고 결혼도 깨졌고 그동안 고생한 만큼 이 2천만 원이 지금 나에게 얼마나 큰 돈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이 지경이 됐는데 내가 어떻게 그 간절한 돈을 빼앗아 가겠어? 현서는 그 자리에서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준기야. 나는 차분한 목소리로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마음 약하게 먹지 마. 굳건하게 살아. 아직 젊잖아.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이왕 이렇게 된 거 다시 한번 재기해서 세상에 본때를 보여줘. 현서는 내 말을 곱씹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다행히 어머님의 이식 수술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두 모자는 당분간 병원에 머물며 회복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서는 그렇게 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현서가 또다시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그의 어머니를 애써 안정시켰습니다. 어머니, 현서는 분명 다시 돌아올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번에도 돌아올까 하는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들마저도 현서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삼촌.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 저도 몰라요. 그 눈빛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현서 어머니는 어느 정도 몸을 회복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몸이 많이 쇠약했고 다리도 불편해서 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뿐인 손주를 위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 하셨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다는 걸 깨달으신 듯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계를 느꼈습니다. 아무리 친구라고 해도 내가 언제까지 이 가족의 일을 책임질 순 없다. 그렇게 고민 끝에 결국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현서의 아들은 당분간 제가 데리고 있기로 했습니다. 현서의 아들과 함께하는 삶. 아들은 저를 삼촌이라 부르며 잘 따랐습니다.
그 아이는 현서를 쏙 빼닮아 있었습니다. 눈빛, 표정, 심지어 고집스러운 성격까지.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도 모르게 더 마음이 갔습니다. 아들은 나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듯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삼촌, 저 오늘 저녁 차려놨어요. 옷은 다 개놨어요. 마치 제 우렁각시처럼 어린 나이에 철이 들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더 안쓰러웠습니다. 너 학생이잖아. 지금 해야 할 건 집안일이 아니라 공부야. 아들이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단호하게 용돈을 쥐어주었습니다. 돈 버는 건 나중에 해도 돼. 지금 내가 해야 할 건 공부야. 현서, 아들답게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 그 말이 아이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그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 모습이 기특해서 용돈도 주고 부족한 과목이 있으면 학원비도 대주었습니다. 주말이면 요양원에 계신 현서, 어머니를 함께 찾아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양원의 자부담 비용은 제 월급에서 나갔습니다. 소문과 사람들의 반응. 그렇게 저는 현서 가족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당연히 남들이 보기에는 이상한 일이었겠죠. 그리고 어디선가 이 이야기가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들이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현서는 내 돈 빼먹고 사라졌는데 그놈 가족을 왜 내가 돌보냐? 친구들은 어이없다는 듯 저를 쳐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야. 괜히 그런 말이 있는 줄 알아? 너 바보야? 정신 좀 차려. 다 손 떼고 내 인생이나 살아. 임마. 그들의 말은 쓴소리라기보단 조롱처럼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흘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가족들마저 같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만해라. 넌 언제까지 그 사람들 뒷바라지를 할 거니? 특히 어머니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옛날에야 현선애가 너 백화점 데려가서 이것저것 사줬다지만 그래서 그게 내가 지금까지 그 집 식구들을 책임져야 할 이유가 되는 거니? 현선놈 때문에 얘 결혼도 깨졌잖아. 도대체 왜 내가 그 가족들 뒷바라지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었으니까요. 빨리 정신 차리고 그 사람들과 더 이상 얽히지 마. 뻔뻔한 것도 보통 뻔뻔한 게 아니구나.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화를 터뜨리셨습니다. 그동안 속으로 얼마나 불만이 쌓였으면 가족과의 갈등, 친구들의 차가운 시선, 그리고 나 자신도 지쳐가는 현실. 이 모든 것이 무겁게 짓눌러 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입금 내역. 출근 준비를 하던 어느 날 휴대폰으로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입금 5천만 원.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5천만 원. 이게 뭐야? 그 순간 입금자 이름을 보고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강현서, 현서, 놀란 마음으로 다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한 줄의 메시지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부탁해, 고마워, 미안해. 그 짧은 글자 속에서 현서의 진심이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도 달마다 일정 금액이 입금되기 시작했습니다. 생활비를 보내는 건가? 그리고 그때마다 통장에 짧은 편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가족들을 잘 부탁해. 항상 고맙다.
그 순간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배신감, 원망, 서운함. 그 모든 것들이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현서가 보낸 돈으로 한 선택. 저는 깊이 고민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현서가 보내온 이 돈을 절대 헛되이 쓰지 않겠다. 그래서 현서 어머니를 더 좋은 요양원에 모셨습니다. 이제는 병원비 걱정 없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편안히 지내실 수 있도록. 그리고 현서의 아들에게는 그동안 돈 걱정하느라 해주지 못했던 것들을 해주었습니다. 좋은 옷을 사주고 먹고 싶은 걸 마음껏 먹게 하고 부족한 과목이 있으면 학원비를 아낌없이 지원했습니다. 삼촌, 이거 너무 부담돼요. 아들이 조심스레 말했지만 저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담 같은 거 일끼지 마. 이건 내 아버지가 너한테 주는 거야. 저는 현서의 돈을 그 가족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으니까.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가족을 보살피면서 오히려 나 자신을 치유하고 있었구나. 현서의 아들은 점점 나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던 관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부자 같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나는 자식이 없는 사람이었기에 그를 내 아들처럼 삼아 함께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우리는 서로의 가족이 되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현서의 아들은 대학에 입학했고 나는 나이를 1살, 2살 더 먹어갔습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내가 처한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현서에 대한 이야기, 현서 가족을 돕고 살아온 날들, 그리고 내 삶. 솔직히 걱정됐습니다. 이 여자가 나를 호구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하지만 그녀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네요. 그녀는 나를 호구가 아닌 진심으로 좋은 사람이라 여겼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그녀와 미래를 함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도 드디어 가정을 가지게 되는구나. 그리고 현서의 마지막 입금. 결혼을 준비하던 어느 날 나는 또다시 믿을 수 없는 입금 내역을 보게 되었습니다. 입금 5천만 원. 그리고 통장에 남겨진 단 한 줄. 결혼 축하한다. 그 글을 읽는 순간 나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현서는 알고 있었을까? 그동안 보낸 돈을 내가 그의 가족을 위해 사용했다는 걸 아마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돈을 보내며 결혼 축하한다는 말을 남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부터였습니다. 생활비로 계속 입금되던 돈이 끊기기 시작한 것이 처음에는 단순한 착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더 이상 입금이 되지 않았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나는 돈보다도 현서의 안부가 걱정되었습니다. 대체 어디서 무얼 하고 있는 거냐, 현서야. 그렇게 나는 또다시 현서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모습이든 언제든 내가 돌아오면 맞이할 준비는 되어 있다. 하지만 그 바보 같은 녀석은 아직도 소식이 없습니다. 나는 오랜 친구로서 그가 어디선가 건강하고 잘 살아가길 바랄 뿐입니다. 언젠가 돌아올 녀석이니 나는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다. 혹시 이 사연을 어디선가 듣게 된다면 부디 꼭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서야, 내 아들은 다 커서 조만간 전역한단다. 자기 앞가림 충분히 하고 어머님도 건강하게 잘 지내셔. 너만 돌아오면 돼. 부디 우리 곁으로 돌아와줘. 현서야, 친구야, 우린 친구잖아. 언젠가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 서로 힘들었던 날들을 그땐 그랬지 하고 추억할 수 있길 바라며, 그때가 오면 우리 술 한잔하자. 그리고 함께 살아남아서 끝까지 잘 살아보자.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